축구의 장. 모든 스포츠 중 가장 큰 장을 만든다.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큰 장을 이루는 것으로는 축구를 꼽을 수 있다. 일단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하면 다른 스포츠는 다 뒤로 밀려난다. 2006년 독일에서 피파 월드컵 대회가 열렸을 당시 독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평소 축구 선수에게 전혀 관심 없던 여성들도 오프사이드가 뭔지 잘 알 정도로 독일은 이때가 축구의 장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한 해 전 나라가 특이한 절망감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낙천적이고 생기 넘쳤던 독일 사람들이 돌연변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마치 특별히 걱정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가 생겨나 근심이 점점 삶을 파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즈음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프란츠 베켄바워는 독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채 축구 관련 사업을 인수하고 독일의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다재다능한 천재 안드레 헬러가 세계의 손님을 우리의 친구로 라는 공식 슬로건으로 내건 독일 월드컵의 문화 홍보 책임을 맡으면서 베켄바워도 여기에 가담하게 되었다. 슬로건은 탁월한 성공을 거두어 큰 효력을 발휘했다. 전형적인 독일 사람들의 째째한 근성은 찾을 수 없을 만큼 개막식 축제에 돈을 아끼지도 않았고 폭도들이 외국인 숙소에 불을 질러도 멀거니 쳐다보기만 했던 독일 경찰도 달라져 경찰은 당신의 친구이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슬로건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독일 국기를 수백만 개 제작해 중요한 순간 휘날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한 친근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신나게 나부끼는 독일 국기는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달라진 분위기에서 경기에 임한 독일 축구 선수들은 즐거웠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은 경기에 패했을 때도 정중했다. 적수인 이탈리아 팀에게조차 존중을 표할 정도였다. 나는 그 경기를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보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 독일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이탈리아 남자는 아내에게 독일로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당시 독일 팀이 얻은 3위는 그 타이틀보다 더 값진 것이어서 매 경기마다 거대한 의례가 행해졌다. 관중이 구름대처럼 모인 경기장에서 시작된 의례는 TV 방송을 타고 각 가정으로 전해졌다. 경기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고 건강한 장과 공명을 이루었다. 축구 세계가 정말로 독일에서 세계의 손님을 친구로 맞이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살면서 그때처럼 독일의 장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고 개선된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때는 늘 우중충하던 날씨마저도 좋았다. 축구 황제 베켄바워는 신이 독일을 기원한다고 했다. 당시 베켄바워는 승리를 예감했었을 것이다. 베켄바워는 독일 팀을 이끌어 월드컵 타이틀을 따냄으로써 대작을 완성했다. 온갖 감독을 데려다 놓아도 저조했던 독일 축구단을 베켄바워가 결승전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사였다.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거둔 3위 성적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최선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대가 당시 세계 최고 축구 선수인 마라도나가 속한 최강의 아르헨티나 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독일이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승리했다. 경기 종료 휘슬 소리가 난 후 사람들은 베켄바워가 로마의 잔디밭을 혼자서 유유히 걷는 걸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때 아무도 득달 같은 리포터들조차 감히 황제가 휴식을 취하는 순간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대신 리포터 떼들은 매치 위너의 역할을 한 귀도 부후발트에게 몰려들었다.
부후발트는 슈바벤 출신의 견고한 수비수로 슈투트가르트에서 항상 자신의 임무를 확실하게 해왔지만 이전까지는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선수였다. 리포터들이 질문을 쏟아부었다. 귀도, 베켄바워 감독이 당신을 팀에 합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독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처세술에 능하지 못한 부후발트는 경기 90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과도한 요구를 받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베켄바워 감독이 경기 전에 그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그에게 아르헨티나 팀에 대단한 선수로 디에고 마라도나가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했다. 그거야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어 감독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팀에는 더 훌륭한 수비수가 있지. 그런 말을 처음 듣는 터라 크게 놀란 부후발트가 되물었다. 누구 말입니까? 황제가 대답했다. 자네. 그 말에 리포터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 특히 모든 일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장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한창 고조된 순간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황제가 이 경기를 위해 자신의 신뢰와 카리스마를 장에 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후발트는 경기에 임했고 90분간 마라도나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황제를 실망시키지 않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부후발트는 경기가 진행되는 90분 동안 전무후무한 다른 별에서 축구를 했다. 그에게 결정적인 90분이었다. 만일 예전에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인류 운명의 순간, 즉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된 책을 말한다. 인류 운명의 순간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부후발트의 이 경기를 운명의 순간에 넣었을 것이다. 이후 부후발트가 한 가장 멋진 행위는 곧바로 프로 선수 생활을 접은 일이다. 부후발트는 자신이 더 이상 그 수준으로 계속 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장. 장을 존중하고 의식적으로 장을 형성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누구나 학창시절 소리 지르며 분필을 던지는 교사, 교실에 들어서면서부터 편안함을 짓밟는 교사를 겪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자신에게 걸맞은 공포의 오라에 둘러싸여 학생들을 자신의 궤도로 끌어들이고 곧 학생들을 흡수하는 장을 펼쳤다. 특정한 학교도 고유의 장이 있어서 새로운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그 장에 빨려 들어갔다. 자고로 발전을 촉진하는 장에서 자라는 것이 발전을 저해하는 장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서는 대학 공부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른들은 내게 일찍부터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지 물었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런 견본에 합류한 사람은 모든 지원과 필요한 도움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 견본을 거부하는 사람은 우선 엄청난 경악의 반응에 부딪혔고 이어 끊임없는 저지 사격을 당했다. 효과적인 교육학은 공명과 함께 풍요로운 장을 형성한다. 여기서도 의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체 조항이 어린이들에게 완전한 견본과 장에 이르는 과정을 전달한다.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다른 문화의 언어를 가르쳐 다른 문화의 견본을 피상적으로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친다. 단어와 문법을 주입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즉시 새로운 언어로 말함으로써 새 언어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토로 여행을 가는 것이 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스승 옆에서 지내고 배우면서 스승의 세계와 그의 의식의 장으로 들어가려는 동양적 교육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자면 공명을 일으켜 같이 진동할 수 있게 만드는 장을 만드는 구심점으로서의 의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샥티파트, 에너지 전이 현상을 말한다. 샥티파트를 연마할 때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의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전해준다. 점점 더 대중적인 형태가 되고 있는 힌두교의 축복 의례, 딕샤를 행할 경우에는 딕샤 전달자가 하늘의 에너지를 직접 수용자의 정수리로 넣어준다. 그러나 결국은 제자들이 장을 이루는 정신적 영역 안으로 들어가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불러와야 한다. 학교에서 아침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올 때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며 경의를 표하는 행위도 전 학급이 한순간 공명에 들게 함으로써 초점이 선생님에게 맞춰지도록 만드는 작은 의례다. 즉흥적으로 따라하는 어린이들은 반사신경을 이용해 공명을 이루고 장 전체를 받아들인다. 이런 방식으로 모국어도 유창하게 배우는 것이다. 모국어가 뼈와 살에 스미듯 완전히 습득되자마자 모국어를 잊어버리지도 틀리지도 않게 된다. 4살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언어가 평생 기억에 남는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 견본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장의 형성이 완성된다. 이 지점에 완전히 다다르지 않으면 견본이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의례를 거쳐 또다시 정착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장을 존중하고 의식적으로 장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견본을 따라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공명에 들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있는 교사다. 그러자면 교사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수직적 사고와 세계상. 깊게 파고들수록 단순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를 만났다. 대립성은 한편으로 인과율적 사고와 유추적 사고 사이에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분석적 사고와 상징적 사고 사이에 존재한다. 학문적 사고는 인과율적이고 분석적인 반면 영적이고 철학적 사고는 유추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한다. 이는 또 수직적 사고라고도 표현한다. 수직적 사고는 상징을 거쳐 각각 배후에 있는 태초의 원칙 및 원형을 끌어들이고 근원을 향해 아래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수직적 사고의 반대의 위치에 있는 학문의 사고는 수평적 사고로 같은 영역을 정리해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칼 폰 린네가 동식물의 세계에 대한 분류 체계를 세울 때 이 수평적 사고를 이용했다. 나는 세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이 두 가지 매우 상이한 사고방식을 과도 호흡 강직성 경련증 증상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가 대학을 마칠 즈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 한 승객이 콧구멍이 잔뜩 팽창된 채 과도 호흡을 하고 있었다. 두 손은 심하게 뒤틀려 있었고 다리도 경련으로 오그라들었으며 입은 경련으로 뒤틀린 전형적 모양이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고 눈은 뒤집혀 있었다. 서구 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과도호흡 강직성 경련증이란 이름으로 진단 내린다. 너무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특히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경우 혈액의 이온 균형이 깨지면서 알칼리성 또는 염기성으로 변한다. 이때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탄산 과다증이 생긴다. 혈액의 pH 수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성화시키는 작업에서 혈액 내 칼슘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의사는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칼슘을 주사한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이 있는 의사라면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항불안제인 바륨을 주사한다. 대부분은 공포가 과도 호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과도하게 숨을 헐떡인다. 정신수련을 하는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호흡 훈련을 하면서 과도 호흡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치료사들은 의사와 전혀 반대되는 방법을 쓴다. 과도 호흡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처치를 다 하는 의사와는 달리 오히려 과도 호흡을 유발시켜 더 깊이 숨을 들이쉬라고 독려한다. 그들은 현재 진행되는 일 전체가 언젠가는 방향을 바꾸어 긴장이 이완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과도 호흡과 관련된 일로 돈을 버는 현장에서는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기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매우 긍정적으로 말한다.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신체의 활력에 기, 프라나가 과도하게 쏟아짐으로써 막혔던 봉쇄가 풀려 메리디안, 즉 경락, 나디, 차크라가 열리고 기 에너지가 흐른다고 말이다. 우리는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면서 숨이 꽉 막히는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분이 들어 때로는 우주의 광활함까지 경험하는 질식 상태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 몇몇은 밝은 빛과 천사와 신을 경험했다고도 한다. 강력한 행복감과 일치감을 느끼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사람들이 영적인 장면에 매혹되기도 한다. 하나의 같은 현상을 두고도 이렇게 시각과 관점이 다르니 그 해석도 전혀 다르다. 그리고 두 입장의 추종자들이 서로 의견을 상의하는 일은 드물다. 우선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와 표현 때문에 또 전체에 대한 상반된 해석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독일 의학 용어는 영적인 면을 전혀 표현하지 않으며 심지어 대부분을 거부한다. 또 독일 밀교 용어에서는 의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거의 기피한다. 따라서 두 입장에서 내리는 각각 다른 해석은 항상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것이 일치할 때가 거의 없다. 여기에 혹시 특수한 전문 용어나 전공은 고사하고 별다른 교육이 필요 없는 제3의 차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비행기에 탄 남자가 과도 호흡을 하는 건 분명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두려움 때문에 눈알이 튀어나오고 이마에 땀이 맺힌 모습이 공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의 육체는 경련으로 인해 최대한 움츠러들어 마치 태아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탄생의 순간과 무척 유사하다. 절정에 이르렀다가 곧 이완의 상태로 돌변하는 순간이다. 그러다 공포와 답답함이 넓게 트인 숨에 자리를 내주고 행복의 눈물이 뺨에 흘러내린다. 그 승객은 생전에 이처럼 신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나 이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질병의 징후를 보는 관찰과도 일치하는 이런 방식의 관찰은 눈에 보이는 협소함과 넓음만을 인지한다. 그리고 이어 그 기저에 깔린 것을 밝혀낸다. 이렇게 해서 꽉 막힌 협소함이 일으키는 공포를 극복하고 이후 열림의 해방감과 행복에 이르게 된다. 이 사고방식은 성인 태아를 보고 배후에 숨어 있는 걸 도출해내는데 아마 그것은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탄생의 트라우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체가 내면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외형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수직적 사고는 깊이 파고드는 것을 지향하고 수평적 사고는 표면과 현상의 세계를 기술한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뚜렷한 평가가 끼어든다. 현상적인 것은 모두 현대 세계에서 중요하고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뿌리,
뿌리는 라틴어로 라딕스라고 하며 여기서 과격한, 극단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파생되었다. 뿌리와 관련된 건 반대로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깊이 파고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수직적 사고와 그 사고에서 도출된 지혜도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과격한, 극단적인 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타락해 욕설로 사용되는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에서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를 이해하고 구별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비유를 찾을 수 있다. 컴퓨터는 워드 프로그램의 표면적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누구든 온갖 주제와 언어 영역의 무수한 소재를 계속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다. 글을 쓰는 차원은 컴퓨터의 수평적 이용 차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컴퓨터는 마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전자 타자기처럼 작동한다. 그러나 상징 또는 아이콘을 거쳐 좀 더 깊은 차원에 이르게 된다. 그 차원에서 계산과 부기 프로그램 과정, 음악과 비디오 영역, 인터넷과 아웃룩에 이르는 과정이 생겨난다. 어쩌다 잘못해서 가끔 그보다 더 깊은 수준, 소위 프로그램 영역으로 들어가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난해한 외계어가 튀어나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 이 영역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지만 프로그램은 지금까지의 모든 영역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계산기의 내적 프로그램 활동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이 영역은 프로그래머가 작업한다. 실제로 컴퓨터의 더 깊은 내면 활동으로 뚫고 들어가면 하드웨어 영역이 나오는데 이 영역은 오히려 매우 단순한 상태로 오직 0과 1로 구분되고 매우 빠르게 돌아간다. 이 영역이 음양의 대립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세계를 기술하고자 시도하는 체계를 고찰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다양한 형태로부터 단순하면서 서로 연결된 구조라는 언제나 같은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사용했고 후에 컴퓨터 발명가가 같은 방법을 따랐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외형으로 표현되는 1만 가지 사물의 세계에서 출발해 한편에서 단일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도를 인식했다. 도는 다양성과 단일성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전달 차원이었다. 그들은 단일성, 태극이 형체로 구체화될 때 음과 양을 가진 대립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인식했다. 따라서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음을 묘사했고 관통하는 선으로 양을 묘사했다. 그러나 이 두 양극으로도 여전히 천지 만물의 창조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아직 구별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교는 음과 양으로부터 나온 두 개의 사괴, 세 쌍을 조합해 6개의 선으로 된 별 모양, 즉 역경의 체계를 만들어냈다. 두 개의 선, 그리고 별 모양 속에 있는 각 6자리에서 2의 6제곱의 형태 가능성, 즉 64가지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사괴의 모양에 따라 지구가 변화하는 모든 형태가 발생한다. 이 기본 견본을 이용해 수많은 피조물의 질서를 묘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교주의자들이 세계의 질서를 찾는 역경, 주역의 방법이다. 놀랍게도 유전학에서 역경의 체계와 아주 비슷한 구조가 발견된다. 유일한 구성 물질인 단백질에서 형성되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다양성이 만들어지려면 배열 체계 또는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백질 구조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수치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모든 단백질은 단 25개의 아미노산으로 형성된다. 아미노산은 4염기의 배열로 조합되는데 트리플렛이라는 3중 구조로 결합되어 있다. 이는 4의 3제곱이 되어 또다시 64가지의 결합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코드가 너무 많아진다. 현재 유전자 코드는 단 25가지의 가능성만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풀어내야 할 상태인 것 같다. 염기쌍은 DNA 줄기에 열쇠 자물쇠 원리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금 2개의 숫자가 되어 대립성으로 소급된다. 따라서 열쇠와 자물쇠의 대립성을 거친 4개의 염기와 염기의 64가지 결합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모든 생명의 형태를 결정하는 64가지의 결합 가능성이다. 신체를 관찰할 때도 비슷한 걸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 외모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분이 된다. 쌍둥이라 해도 지문까지 같진 않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손이라는 외형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지방세포 영역에 이르게 되는데 지방세포만 해도 이미 수많은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화학적으로는 우리 모두 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다. 피는 비록 다 빨갛지만 4종류가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분자 영역에 이르는데 여기서는 지방 분자뿐 아니라 탄수화물 분자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글리코겐도 다 똑같고 콜레스테롤과 지방질도 마찬가지다. 분자 영역에서는 3가지 기본 구성 요소 중에서 아직은 단백질이 개별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한층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역시 분자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기율표상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원자는 양성의 핵과 주위를 도는 음전자들이 긴장 관계를 이루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는 다시금 우리를 대립성의 차원에 이르게 한다. 심리학의 세계도 이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각양각색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배우자와의 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심층 심리 차원에서 문제의 일정한 견본을 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수만 명의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의 구조를 설명했다.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심리치료에서 한 쌍에게 원형적 제우스와 헤라의 갈등을 진단하는 경우는 신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그 파트너의 관계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겪었던 갈등이자 그 이전을 포함해 이후 수백만 명이 태고의 견본을 따른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다. 원형은 상징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한다. 이제 심층 심리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의 세계가 나오고 그 견본은 더 근본적이고 더 단순해지다가 결국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내지 선과 악에 이른다. 그리고 선과 악에 다다르면 다시금 대립성에 이른다. 물론 이 지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대립성의 극복이 암시된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종국에는 우리가 신처럼 될 수 있고 따라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확언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질서 체계와 법칙성은 삼각형으로 귀결된다. 이 삼각형은 표면에 있는 외형의 다양함과 아래로 향해 대립성을 지나 삼각형 끝에 있는 단일성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태초의 원칙 체계. 모든 일에는 그 중심에 태초의 원칙이 있다. 학문적으로 제안된 가장 유명한 태초의 원칙 체계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아이디어로 소급된다. 데모크리토스는 원형을 추적 연구하면서 원자를 분리할 수 없는
만물의 기본 구성 요소로 제시했다. 세월이 흘러 현재 우리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점에서도 데모크리토스의 아이디어가 옳다는 걸 안다. 오늘날에도 자연과학자들은 멘델레예프의 원소 주기율 체계를 사용한다. 지구상에 이들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은 아무것도 없다. 주기율표 상의 원소가 기본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원소 중에 없는 것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원소를 위해 주기율표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태초의 원칙 체계도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태초의 원칙 체계가 세계 체계다. 화가가 옛 대가의 그림을 복사하려고 할 때 화방에 가서 그림에 나오는 수많은 농담의 색을 모두 사진 않는다. 화가는 대체로 무지개 색과 일치하는 기본색을 섞어 여러 가지 색을 얻는다. 그것이 화가가 인지하고 있는 태초의 원칙 체계다. 화가는 6가지나 7가지 무지개 색으로부터 수많은 색의 농담과 음영을 만들어낸다. 컬러 TV와 빔 프로젝터는 오직 3원색만 필요로 하고 그 3원색에서 나머지 여러 색을 혼합해 다채로운 세계의 그림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3원색처럼 체계가 단순할수록 일목요연하지만 저항력은 더 적어진다. 단 3가지 색으로 된 컬러 TV의 경우 화면이 매우 거칠어 보인다. 화가가 적어도 7가지 색을 쓰면 그런 문제는 훨씬 줄어든다. 음양에 의한 이 책의 장수법 같은 학설을 보면 그것이 이 학설을 만든 조지 오샤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편협한 식이요법을 하게 만들었다. 이에 반해 서양의 4원소 또는 동양의 5행에 근거한 체계는 그보다 더 많은 식이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체계의 장수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안전하고 먹을만 하기도 하다. 그러니 12체계를 근거로 한 식이요법이라면 맛도 좋을 것이다. 인도의 3가지 구나 또는 기초에너지 체계는 서구 학문의 기본 3벡터와 일치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3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삼위일체는 대체로 태초의 원칙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신 브라흐마,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가리키는 칼리를 가진 시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유지의 신 비슈누가 균형 잡힌 체계를 형성한다. 다만 기독교의 삼위일체만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경우 여성적 측면의 모든 것, 다시 말해 피조물의 절반을 죄다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부장적 신학의 문제다. 원소론의 4체계 또는 5체계 외에도 3원색의 3체계, 다음으로 6체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화가들이 실제로 그렇듯이 3가지 2차색, 초록, 주황, 보라를 받아들이면 6체계가 된다. 화가들이 3원색만 쓰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도 과도하게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화가들이 수백 가지 색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아주 가끔 필요한 물감을 마르지 않게 보관하려면 그 또한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6체계는 때때로 3차 색을 더해 12가지 색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12가지 색이 쓰기에는 가장 실용적이다. 역사가 흐르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체계가 생겨났다. 예를 들면 고대의 7 행성체계, 7 무지개, 또는 카톨릭 성사에서 한편으로는 7가지 기원을 담은 주기도문, 다른 한편으로는 7가지 죄악 등 7체계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체계에 대해서도
앞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이유든 어떤 이유든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태초의 원칙 체계에서 일부를 무시하는 자는 체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초의 원칙에 대한 특성을 잃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체계를 선택하든 체계가 시종일관 적용되고 관계된 이웃이 충분히 있는 한 상관없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통하는 것이 힘겹다. 물론 서로 이해하고 교환할 수 있는 같은 언어를 많은 사람과 공유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장점이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칙을 이해하고 태초의 원칙의 도움으로 삶을 정비하면 의식적으로 깨어있고 책임 있는 삶을 향한 근본적인 전환을 바라는 큰 희망도 생겨난다. 거기에서 실제로 발전을 촉진하는 새 질서가 생겨날 수 있으리라.